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자, 내일 또 진겨운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인터뷰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워낙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뭘 좀 다뤄보려고 하면 그 다음 이슈에 치여서 못 다루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 3명 보청문회도 할 텐데 한결같이 참 국민들 놀라게 하는 그런 후보자들 아닙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이제 또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게 바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그럴 때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 친구한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걸 이제 주식 파킹이라고 하는데 오라 경제를 진행하셨던 우리 윤경호 소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주식 파킹이 뭡니까? 명의신탁, 공직자의 경우는 명의신탁 의무가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에 강제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요청을 해놓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국회의원의 경우 4년 임기 끝내고 그냥 팔지 않고 다시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마 대표적이죠. 부인이 어느 건설회사의 장녀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명의신탁해서 팔 경우에 나중에 후계 구도에서 동생들에 비해서 불리해진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난 이걸 팔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예. 이런 여러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제3자를 동원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양 위장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매해서 갖고 있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되사거나 아니면 갖고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도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관련된 특혜를 여전히 구가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면 주식 파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파킹이 결국은 백지 신탁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고위공직자 임명이 되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그 백지 신탁을 피하려고 이 예. 주식 파킹이라는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는 뭐 그걸 누가 사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 백지 신탁하면 그 증권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또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는 매년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백지 신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고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사실 위법이 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1 과장 시절에 이와 비슷한 그 명예신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해서 기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금감원 관련된 그 고위공직자를요. 그런데 이 비슷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안이 더 위중한 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원인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 선거 나가는 이런 엽기적인 일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이러한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던 사안에 대한 사람을 또 임명을 한다. 좀 매우 황당해서요. 저는 이 정부의 철학을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와 계속 싸운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철학이 있어야 알 길이 있죠. 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행 장관이 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10년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100% 공유됐다고 봤어요. 근데 소셜뉴스는 지분이 그때 당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과는 자기가 신우이한테 줬다. 이랬지 무슨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설립 때부터 함께했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였다, 친구가. 근데 회사 직원들은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다. 공동 창업자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전혜영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특히나 이제 직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것도 하지만 공동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건이 하나도 없다. 예. 즉 그냥 본인의 주장이다.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하나 사익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후보자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덕은 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렸던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인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표출이 되고 있죠. 국수본부장 사태 터졌을 적에 학교폭력 이 부분 정말 몰랐느냐. 예전에 뉴스에도 난 사안을 정말 몰랐느냐.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된 거고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주식과 관련된 재산 부분은 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만 하면 뻔히 알 수 있는 이 주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부터 좀 겸허하게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렇게 문제 생겨서 인사에 구멍 뚫리고 부실한 인사하고 있으면 이 부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백지 신탁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가치가 올라서 이거를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이 백지 신탁의 이유인 건데 뻔히 신우이한테 맡긴 거 이거 누가 봐도 아는 것을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행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요. 수사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진환 교수 왜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특징이잖아요. 또 실제로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윤경원 위원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국무총리 비서실장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잖아요. 소송으로 그냥 시간을 끌고 가고 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 버젓이 소송으로 제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김행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약간 4차원 같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냥 선의로 받아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본인과 가족의 주식을 신우이한테 맡겨 매각해. 그리고 그것도 드러났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도 지인에게 매각해. 이런 사실이 발각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그대로 전량 다 김행 후보자 쪽에서 다시 또 회수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식 파킹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 이건 위반이고 또 이건 해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김행 후보자 제가 4차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거짓말을 그냥 아주 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논란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게 공동 창립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동 창립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공동 창립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등기부상에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은 공동 창립자도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후보를 소위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한다. 이 정권의 도덕성을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저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주식 파킹은 주식 파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않다,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위키트리라는 곳에 정부 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과도하게 많이 집행이 됐다. 특혜를 받았다는 거고. 본인이 양성평등원장으로 재임 중에 이미 주식을 파킹을 해서 털어냈다고 하면서도 관련된 뉴스가 훨씬 많이 다뤄지는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 소지라는 거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언행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문제고요. 저는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뭐 본인도 입에 달고 삽니다만 폐지될 부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일단 역할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김행 후보자가 보여준 글이나 말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과연 이 사람이 옹호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얘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언행을 보여줬느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여성들을 얘기하면서 낙태권과 관련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전혀 엉뚱한 표현을 한 거라든지 또는 지금 와서는 뭐 내가 쓴 기사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만 뭐 여성들이 잘 나가는 이유 10가지 중에 뭐 예쁠 때 또는 뭐 돈이 있고 또 더 예쁠 때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오히려 더 없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과거에 그분이 했던 독단적인 언행 뭐 여러 가지 다시 되새기는 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쓴 문화예술계 어느 분의 칼럼 중에 정말 매를 제일 많이 맞을 줄 알았던 유인촌이 신원식과 김행 덕분에 매를 맞는 대상에서 3순위에 밀려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원통하고 분하다 이렇게 글을 쏘올려놨더라고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을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궁금한데요. 여러분께 잠깐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댓글창이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앞부분에 이재명 대표 부분을 좀 다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최근에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정치본색 동시 접속 2만 명 돌파하고 또 조회수도 아주 높아지면서 뭔가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찬양하고 우리 정치본색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몇몇 실망감을 나타낸 분들을 막 꼬드기는 글을 많이 올리면서 우리 구독 취소하고 나가자, 왜 안 나가냐 막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데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떼들께서 분별을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 엄중히 좀 질타해 주십시오. 임세현 대변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그 알바 부대, 댓글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올리고 2원인가 받는다고 뭐 그러던데 2원인가 5원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뭐 지지자들 좀 분열시키려는 뭐 이런 작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을 만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100%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이른바 윤석열이라는 이런 괴물 같은 우리가 정권을 만났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좋든 싫든 민주적 절차로 선발을 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려면 이 대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또
단식까지 한 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싫든 좋든 이렇게 가결을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대해서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섭섭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본색의 댓글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판 많이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 올리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댓글창에 들어와서 되지도 않는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물을 흐리다가 오늘 이제 그동안 우리 댓글창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일부 패널들의 발언에 실망하면서 구독 취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부추기고 꼬드기고 이러는 게 보여가지고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나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자기 자신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거 저 2원인가 5원 받아서 뭐 살림에 보탬 됩니까? 차라리요. 좋은 글 많이 우리 정치본색에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디오루시 크레닝 폼이요 몇만 원이에요. 그 손가락 아프게 댓글 쓰는 거 한 10,000개 쓰면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도 사이비가 제일 나빠요.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실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정치본색 그런 마당 아닙니다.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 정치본색이 어떤 마당인지 1시간 전부터 우리 애청자님들 들어와서 주고받는 그런 의견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자신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그 문제는 오늘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봅시다. 전혜영 교수님. 아무리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국방부 장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을 총지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념이 12.12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5.16은 혁명이다. 이완용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사참사를 통해서 스스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질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역사적인 발언, 지금 배국희 앵커님이 짚어주신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이 혹시 전두환 시대의 독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완용 관련 발언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논쟁적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망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붕짜를 보면서 이거는 거의 국정을 희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진병제인 나라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놓고 정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상도 문제가 있고 철학도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자질도 못 가진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 어떻게 장관을 믿고 많은 사병들이 움직이겠으며 그 밑에 오랜동안 군인으로 헌신하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 논란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남 교수, 뭐 대법원장이야 국회에서 부결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지만 장관은 또 청문회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내년 총선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파시즘적 이 국정 운영의 행태는 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 내년 4월 있을 총선을 통해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제1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당이 분열 없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는데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거기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년 총선을 통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도 물론 나름대로 민생과 나름대로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의 리더십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임세현 대변인, 청문회 제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증거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동관 후보자 때도 살펴봤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요.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야 될 것이고 청문회 때 거짓말하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행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분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이제 지칩니다. 이거 비판하기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어떻게 골라서 이제 앉히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김행 장관 후보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부가 빨리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총선까지 갈 것도 없다고 봐요. 총선 전에 어떻게 심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불행해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경호 소장도 아까 그런 지적을 했는데 뭔가 이제는 좀 정치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혁파가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와 정치 제도, 그다음에 정치권 내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인 이 삼각관계에서 줄다리기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씩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20년에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팀이 태극기 부대 플러스 극우 원외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 있었던 극렬한 세력들 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근데 그때 선거에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매를 준 걸 보고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이번에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 그다음에 김행 여성가족 이 두 사람은 이 극단적인 세력들을 쫓아서 가면서 유튜브든 또는 다른 공간에서 오히려 그런 언행을 불사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등장을 한다. 이게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완도 되고 제도도 그래서 따라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도록 본인이 주된 역할을 해버렸다. 이게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지요. 제가 아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악성 댓글 부대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악성 댓글 부대,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건전한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냥 막 더럽히는 그런 댓글 부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치본색 더 많이 건전하고 상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조인영님,
백앵커도 댓글 부대 눈치채셨나요? 아유, 알죠. 제가 딱 보면 압니다. 홍동동님, 실망 마세요. 세상에는 비정상적 인간보다 정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H.O.리님, 스픽스 정어리들은 현혹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요. 올리비아 마요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방송 늘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유일하게 매일 청취할 수 있는 좋은 방송, 깨어있는 방송입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마요님, 아주 제가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형님은 무슨 4번씩이나 슈퍼챗을 보내셨대요. 한 번만 보내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레모님 글만 소개하고 마칠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지만 이제 백로가 모여서 까마귀들을 쫓아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일부는 오늘 앵커님 생신이라는 얘기가 막 있던데요.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댓글창에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슈에 치인다 그랬는데요.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정말 이게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최근에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에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종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종욱 변호사님 명찰이 옷깃에 가렸는데 예, 자랑스럽게 열어주십시오. 서종욱 변호사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많습니다. 예. 자,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양문석 박사께서는 이번 보궐선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간평가라고 봅니다. 중간평가. 예.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서울시장 선거와 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와 동일한 의미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 사건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긴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또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사한 사건의 너무 유사한 선거이고 이 평가에 따라서 바로 총선에 대한 결과가 또 연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패하는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여타의 평가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띌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종국 변호사도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너무 그 의미를 과잉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지역의 일꾼 기초단체장 한 명 뽑는 선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솔직히 국민의힘 후보가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럼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고 해서 치명상을 입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지금 이게 강서구의 현역 의원 3명이 다 민주당 후보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인물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초단체장 하나 뽑는 선거지 이걸 이게 마치 엄청나게 뭐 대통령이나 또 국민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과잉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판세가 불리하기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 유리하면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거치고 나올 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 느낌 받았겠습니까? 지은 제가 많죠. 서정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권과 대통령이 지은 죄가 많죠. 예. 이제 뭐 그렇지만 또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아직 선거가 남았는데 마치 패자의 변명을 미리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총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총선은 확실하게 중간평가라고 봐야죠. 아, 그럼요. 예. 총선은 전국 선거입니다. 예. 원래 강서구가요, 좀 이게 불리한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강남, 서초, 뭐 송파, 용산 이렇게 가니까 예. 원래 이게 불리한 선거. 원래 그 자리가 예. 지난번에 그래도 김태우 구청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후보 뭐 민주당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고요. 예. 지금 이게 그때보다 좀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처럼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벌써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이번 그 선대위 상임 고문까지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은 결과가 저도 아주 접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일 지금 뭐 뿐이다. 5%면 젖잘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예. 총선에서 아마 5%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도 서울시 총선이 녹록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반박하는 유일한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은 20개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펴뜨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강서에서 5% 지고 20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보궐이기 때문에 노년층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태우 후보 인지도가 월등한 상황 속에서 그렇겠죠. 치르는데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희망 회로가 너무 심하다. 근데 반대로 저는 지금 민주당도 선거 전략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저는 뭐 진교훈 후보라는 분이 스펙상으로 보면요. 치안정감 출신이면은 이분은 국회의원 나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을 지금 전략공천으로 강서구청장에 넣었다고 하는 거는 예. 좀 이상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고 정작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눠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약간 좀 민주당도 지금 고민일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젊은 분인데 선거 속내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가요 코감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감기 끝인데 아직도 코가 좀 콧물이 나오고 잔기침이 나오긴 합니다만 박진영 부원장, 네.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네요. 이제 서정욱 변호사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준석 대표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이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자충수를 넘어서 자멸수예요. 예. 그냥 조용히 동네 선거로 치르면 되는 걸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이 범죄가 있던 구청장을 사면을 시켜줘서 후보로 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 의중이 관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대통령이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대통령이 심판받는 선거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진다면은 당내의 분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당장 뭐 이준석 대표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내 반윤, 비윤 세력들이 행동을 개시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흐름으로 조금 국면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요. 사실 김유정 의원 지금 속된 말로 질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한 자락 깐다 이렇게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그냥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쪽으로 갔으면 괜찮을 텐데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해주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공천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용산의 의중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 용산에 의중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 세슘 우럭이 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전까지 계속 없다고 했잖아요. 공천할 일 없다 그랬잖아요.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충수에 빠져버리는 거죠. 용산의 의중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심지어 정우택 부의장까지 막 선대위에 다 포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우택 부의장은 조금 뭐 충청권의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별수입니다만은 미지수예요. 왜 정우택 부의장까지가 들어갔는지. 근데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 본인 지역구라서 뭐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고 그래서 조금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볼까 이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지난 전당대회 때 다 쳐냈던 사람들 선대위에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보내버리려는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그 구청장 단일 선거로 갈 수도 있는 구도였는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판이 커져버렸죠. 대통령이 3여권까지 이렇게 남발하면서 반칙해서 퇴장한 후보를 다시 끌어들이는 본인이 또 나오겠다고 하는 이건 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스러운 공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선거를 보니까 투표율이 이제 한 51.7% 정도 됐더라고요. 유권자가 5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표 차이가 6,713표 차이가 나서 2.61%를 더 많이 얻어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꽤 많이 했어요. 10만이 넘게 하고 본 투표에서 한 15만 정도가 한 셈인데 저는 이번 선거가 완전히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사명권의 남발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직접 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어떤 구도 그리고 이 정권을 하루빨리 심판하고 싶다는 그 국민들의 여망 그런 것들이 강서구의 이목을 어느 때보다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지난 지방선거가 51% 정도예요, 전국이. 그렇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가시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율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양문석 박사,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좀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투표가 없는 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심판하고 싶어요. 예. 숱한 이슈들이 숱하게 많았었어요. 뭐 1특금 4국조, 2특금 4국조 할 정도로 수많은 이슈들이 올 상반기와 하반기 초반부터 터져 나왔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고의 그 정치의 계절인 양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국힘당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엄청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정치 뉴스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평가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평가들이 사실상 그 강서구청장의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다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투표장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의 대패, 완패를 당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심판 그 분노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정적 제거, 검찰의 무도한 검찰권의 행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 그리고 그 대단한 투표율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욱 변호사한테 갑자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미를 그냥 뭐 기초단체장, 지역신분권 뽑는 건데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아니면 10월 11일 날 총선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네. 제가 보기에 그 박빙의 승부 같아요. 현재 저는 어느 당도 절대 우세는 없어요. 지금 이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 뭐 조금 제가 이게 불리하다고 했는데 강서구청장이 근데 그것도 이게 투표율이나 뚜껑을 따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60, 70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젊은 층이 안 가면 또 이게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그 성자의 저주입니다. 강서구청장이 뭐냐? 성자의 저주가 뭐냐?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총선 앞두고 처절한 혁신과 그다음에 자기 반성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진교훈 후보 이겼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이게 신임했다. 이래서 이게 옥중공천이든 뭐든 가보자. 이러다가 이게 총선에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이길 사람이 오히려 이게 총선에 불리해 줄 수 있는 왜? 반성 안 하고 국민들이 자기를 밀어준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지 저는 성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서정욱이 걱정할 필요는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이종민 님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슈퍼챗 10,000원을 쐈어요. 제목은 서정욱 차비. 이 내용이 서정욱 차비라고 하면서 슈퍼챗 10,000원을 쐈어요. 나는 정말 이분의 이 센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민심이 서정욱 변호사도 판단하는 것처럼 완전히 기울어졌고 심판하고 싶어 하는 그 민심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중도층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싸우지 않느냐. 양문석이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 폐기수 해양 투기 반대를 했었을 때는 대면 하던 분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나갔었을 때 보이는 그 엄청난 관심과 격려 이게 현재 거리에서의 민심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느껴라. 탁상 공론하지 마라. 이게 최근에 양문석이 이야기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님도 붙이려고요.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님 합의 10,000원 받고 차 타고 가세요. 우리 센스 있는 슈퍼챗 보내주신 이종민님 감사드립니다. 서정욱 차비. 그래요. 뭐 의견이 다를 때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의견을 밝혀주시는 분은 서변 차비 또 나왔어요. 이콩이니. 이러다가 서변 차비 저 비행기 타고 가도 되겠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어제 혼나서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는 건 정말 환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또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거고 댓글마당 열어놓는 거니까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이거 수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제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알바 댓글 부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늘 제가 한 문자 메시지도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걸 모집하는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알바, 재택 알바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우리 박지정 부원장이 좀 아시려나? 뭐 그렇게 그 공격하는 댓글 달면 한 번 다는데 2원인가 5원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뭐 매크로라든가
그런 여론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까지는 들었는데요. 결국은 조작이 민심을, 천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에 제가 좀 하나 좀 보태자면은 반대로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이 지고 난 뒤에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변하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선거 전략이 변화돼서 국민의힘이 의석수 뭐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는 이제 선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이렇게 패배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표현할 때 그 워딩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선 지는 진영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 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들어봤고, 안철수 의원은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상관없이 교만해지는 쪽이 총선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패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김태우 후보가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진교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43.4, 김태우 후보를 찍겠다가 27.4, 양 후보 간의 격차가 1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27.4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좀 더 낮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여론조사 몇 개 언론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진교훈 후보가 1등이더라. 네, 조금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1등은 꼭 1등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지역구 해남반도 진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마 오늘 내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심장이 버근버근해요. 뭐 잘 나오셨겠죠. 그거야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장 발부되는 거 하고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하고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를 뭉쳐가잖아요. 그게 불과 30% 되고 그 30% 떨어지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보 세력도 뭉쳐가죠. 그렇죠. 저는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요. 예, 박지원 원장 또 저 와중에 본인 얘기를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1등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선거는 사실은 이제 뭐 선거와 골프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소위 고개 쳐들면 진다. 끝까지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자기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또 임해야 되는 게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당도 그렇고 모든 지도부 일원들이 전부 다 패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 차이로 질 건가를 따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봅니다.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도 어려운 게 선거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힘 빼고 들어가는 선거는 너도 나도 그냥 우리 다 죽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스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도
끝까지 겸손하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특징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사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11명 정도가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계파 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나타나고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봤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계파 싸움이 정말 이 분당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었어요. 내부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천하자마자 모든 그 후보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단일 후보로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정리가 돼버리는 상황. 이 부분이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저격 사건, 당내 저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박강훈 원내 지도부가 붕괴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반란 세력이 그날 밤에 다 진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힘당과 검찰과 대통령실이 깜짝 놀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분란이 순식간에 진압되는 이런 모습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게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오판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고 저력이었는데 이것들을 간과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적게 되고, 패배를 전제로 이제는 전략적 탈출구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그리고 지새끼들이 항상 있거든요.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지새끼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지새끼는 아니고 그냥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난립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략공천으로 딱 왔을 때 굉장히 분열이 심할 것이고 뭔가 협조가 안 돼서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바로 다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번 선대위 엊그제 개소식했는데 다들 선대위에서 그 예비 후보들이 같이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궐선거 관련하면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거 전망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로서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 저는 끝나고 난 이후에 이기는 정당이든 지는 정당이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1차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정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호를 걱정하는 정치의 진정성을 담아서 여야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방식을 바꿀 것을 저는 강하게 한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교만해지는 쪽이 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도 교만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사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국민의힘도 바뀌고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끝나고 여야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미를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장자매 철인정제 나오는 날 아닙니까?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면 신은규 변호사 구치소로 일단 가지요.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면서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기간 동안에 예. 잠시 이제 구금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기각이 나오면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밖으로 다시 또 갈아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잠깐 그 죄수복 수인복으로 갈아입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결수기 때문에 예, 뭐 옷까지 그렇게 하진 않고 잠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옷 그대로 입고. 예, 이게 구속 여부가 가늠이 되지 않으면 수의로도 갈아입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복, 다만 휴대전화 같은 거는 지참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시설이어가지고요. 그럼 그 상태로 하염없이 대기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이 신체 검사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이 수의로 갈아입게 되는 그 절차인데 이제 환복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 뉴스에서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군요.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일단 구치소로 가서 옷을 환복하고 갈아입고 기다리다가 구속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곧바로 수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고 그래서 야, 그 뭐 아주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도 옷을 저렇게 갈아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서울구치소 안 가보셨죠? 수감은 안 돼가지고 저는 수감돼 본 사람이에요. 전 취재차는 가봤는데 수감은 안 돼봤는데. 서울구치소가 현대식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인데 과천에 있는 건데요. 그게 1988년도에 아마 그 새로 지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그 해에 제가 가봤어요. 예, 87년도 같은데요. 예. 그때는 진짜 깨끗했는데 87년도면은 학생운동 할 때였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구로구청 사건. 그 사건 한번 가봤는데 수의도 입어보고요. 그다음에 이 몸 수색 검사 다 하죠. 예, 예. 서울구치소 쎄삥일 때. 맞습니다. 그 기다리는 심정이 참 어땠을까. 더군다나 지금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우 상태도 좋지 않았을 텐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려서 탈진됐을 거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장윤매 변호사.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을 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을 해쳤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법적인 용어를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유력 정치인이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구속을 시도를 해야 하나요? 검찰의 의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동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배임인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영장 청구서에 넣은 금액도 200억이에요. 이게 성남시에 귀속될 만한 돈이 성남시로 귀속하지 못했다. 왜? 이걸 민영개발 방식을 택하면서 이게 한 축이었고, 대북송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0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00억, 100억.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뚜렷한데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히 높다. 왜냐하면 혐의를 부인하니까. 이러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던 점이 있죠. 정치적 승부수를 하면 안 되는 선택이 정치적 선택인데 검찰이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도 이거 도주 우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비 트랩처럼 걸쳐 넣은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현동이랑 그 대북송금만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위증교사 혐의가 튀어나왔었거든요.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지만요, 최근에도 이렇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면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좋은 패를 안게 됐어요. 범죄의 상당성이 사실은 소명됐지만 도주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어서 기각 이랬으면 정치적 부담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법원이요. 야, 검찰 너네 뭐 4시간 PPT하고 그랬는데 백현동 건 한번 보자. 그래. 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증거 확보한 건 알겠어. 뭐 직접 증거 없잖아. 단정할 수 없어. 대북송금
너네 처음에 이화영 말 믿기 어렵다 그랬지 나중에 다 오염되고 민주당이랑 결탁해가지고 막 녹취를 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근데 초기에 이화영 진술이 틀리다고 자기 진위대로 진술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대단히 토대가 허물어지는 거야. 이 수사에. 그 말인 즉슨 완패고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이 꼬리표, 평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평가와 검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책임을 추구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쓰셨던 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됐을 때는 이재명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파워가 세진 느낌입니다. 여야 관계가 이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힘의 관계가요. 그렇게도 밀어붙였던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생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 다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신웅희 변호사,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퉈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엄연히 야당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이원석 총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법원이 좀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합니까? 그 중요한 정치인인데 엄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꼭 구속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설명이 자주 나와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받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으로 할 거냐를 가르는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그건 이제 법원에 가서 유무죄 판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영장을 치기까지 전 사실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너무 장기화하면서 이 특수수사를 오래 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충분히 할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까지 하겠다라는 뜻은 아마 한동훈 장관과 뭐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것이고 내지는 부결을 유도해서 이제 부결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밖에 익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결이 됐고 어제 이제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는데 법리적으로 또 들어오면은 사실은 지금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범죄에서는 나중에 엄격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기준을 놓고 봐서도 법관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정황만 있지, 이거 잘 소명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위증교사까지는 범죄 혐의 소명은 인정했지만은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조차도 지금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무능하게 했다. 그리고 무능하게 한 수사를 가리기 위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지금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라는 것은 저는 그 비판은 피하기 매우 어렵다. 저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야권에서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또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수사입니다.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네, 변질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변질을 시켰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댓글도 올라오는 거 보면 저분이 누구죠?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잘 모르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국민들이 몰라도 좋고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찰총장이 지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이 수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나친 노출, 지나친 처신, 바로 그런 행동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곰곰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이 정치하고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에.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이 검찰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그걸 변명해주고 덮어주는 금과 업적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보니까 이쯤 하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이 본인이 답답했는지 오늘 넥타이도 안 메고 왔고 또 톤 다운된 목소리로 지금 뭐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 그동안에 정치적 수사했던 것,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리하게 끌어왔던 것,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 갔는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 이원석 총장은 이제 비교적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좀 몰아붙였어요. 특히 국회에서 제안 설명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범죄 사실을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뭐 어떤 표현들을 썼습니까? 뭐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에 본인은 좀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표정이 그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얄밉게 그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하는 답변 태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대단히 그 실제로 게임에서 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표정이에요. 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쭉 법무부 장관 하는 와중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요, 외과 수술 의사처럼 정확히 딱 도려냅니다.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장관을 임명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외과적 수술로 접근을 해서 딱 정해놓고 아마 수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건 정치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또 당내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결국 가결이라는 게 나왔는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이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는 당연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차관 이런 주요 인사가 뭐 부패나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전부 대통령이 보고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도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건 대통령의 결재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는 겁니다. 저희 백운기의 정치 본색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앞부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수사를 검찰이 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매우 낯섭니다. 수사는 검찰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2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몇 계단을 뛰어넘은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우 단순한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그걸 과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입니다. 정적이란 정치에서 싸워서 맞붙었던 상대방이 정적입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대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남은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정적을 그렇게 하는 것,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 스타일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한테 방해가 되면 무조건 제거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어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손바닥 왕자, 천공, 건진 물고 늘어졌습니까? 미웠겠죠. 미워도 같이 가는 당에서 나온 후보 아닙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기아이 보복을 합니다. 경기지사 출마하는데 가까운 또 기분에 의원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지사 선거도 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당 대표도 내가 좀 마음대로 바꿔야겠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내부 총질이나 해야 되는 대표 날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권성동 대표한테 그런 문자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 날립니다. 대표 되려고 하는데 엊그저께까지도 자기를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단일화에 손을 들어줬던 안철수 후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난리죠. 나경원 너 아니라니까 왜 나와서 설치려고 해. 난리죠. 이렇게 다 날리고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건 맞고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영장이 날아가면은 쪽팔려가지고 기자들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도어 스태핑을 저게 꿋꿋이 대통령의 목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멘탈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장관 이분은 지금까지 업무 처리한 보니까 5연패예요, 5연패. 5번을 내리졌습니다. 첫 번째가 그 독직폭행 관련해서 정진웅 그 검사가 무죄 판단을 받았죠. 그리고 더 탐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에 대한 것도 법무부가 각하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5연패 장관입니다, 5연패. 근데 보통 5번 정도 지면은 감독도 바꿔주거든요. 이 연패가 심해지면은. 게다가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전패입니다, 전패. 뭐 추천한 사람마다 다 하자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정서를 건들거나 다 실패한 인사로 지금 다 인정받고 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끌고 있는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분이 좋아가지고 친분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하고 뭐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능하고 이 정도로 편향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이어받아서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유매 변호사, 네. 뭔가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는 책임을 묻는 시간이 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검사로서 이야기했습니까? 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담, 한동훈 장관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이 떠안을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코피를 쏟으면서 정상들 만났다 그랬죠.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기네스북에도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정상을 만난 대통령으로 등재시키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 쪽에서 뭐 했습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가 했습니다. 그 책임, 정치적 책임 무관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안 하면 그 책임 고스란히 안을 겁니다. 검찰이 정치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전 정부부터 수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정확하게 727일 했습니다. 이 정부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06일째입니다. 200일 정도, 2달 정도 빼면요. 수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 시점 말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검사, 수백 명의 수사관, 그러는 동안 민생 챙겼습니까? 다른 어떤 민생사범들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정치적 승부수를 띄었으니까요.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1차 책임은 한동훈 장관의 파면입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 100번 양보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청구를 2번이나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딱 들이대야 국민이 그나마 뭐 저러니까 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중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온 방송마다 다 떠들어대는 국민의힘 의원들, 패널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 딱 떨어진다. 이 2가지 말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영장 담당 육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떨어지는 직접적 증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도대체 이 검찰은 뭘 했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무슨 환부를 도려내는 무슨 뭐 외과 칼잡이 뭐 정확하게 도려내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일단 이재명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냥 무조건적인 그 전신 마취부터 저는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신 마취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 한번 뒤져봐. 이거 아닌가? 쓸개인가? 간인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쑤셔보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런데 마취 깨나려고 하면 또 마취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집어서 뭐 하나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못 피해 갈 거야. 얼마나 난리들 쳤습니까? 그러다가 대장동 428억 저수지. 그놈의 저수지는 어디 있는 저수지입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또 백현동으로 넘어왔다가 대북 성공으로 넘어왔다가 정말 전신마취 시켜놓고 모든 장기를 다 들쑤셔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이 뭐였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입장 없음. 이게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사사건건 야당 대표 피의자니까 못 만난다. 이렇게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어도 그렇게 돌려서 깠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정말 비겁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비판하면 공산당 기관지고 가짜뉴스 너네 하지 마라. 이렇게 옥죄고 있죠. 야당에서 비판하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그렇게 운운합니다. 이권 카르텔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1614만 7천 표 얻은 야당 대표 뒤에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을 지지한. 겨우 24만 표를 줬어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 53만 명 넘었잖아요. 24만 표로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어줍지 않은 수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그리고 정말 기어이 수사할 일이 있다면 조용히 수사하고 이렇게 언론의 피의 사실 마치 모든 범죄가 확정적인 양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치하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 운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장관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아직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한동훈 장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만 하고 말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특히 이제 정치인은 들고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때와 다시 들어올 때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죽었다 살았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실제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뭔가를 관찰하려고 했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의 별명이 검찰에 있을 때 조선제일검입니다. 조선제일검이 아니고 윤석열검이네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을 위한 제일검 같은데 이 칼끝이 완전히 다 무뎌졌고 칼끝이 들지를 않아요. 내가 보니까 장관 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정만 계속 많이 만드는 형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와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 이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게요, 장관이나 총리가 정치적 정부적 책임을 져야 그래야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버티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공격은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 빠른 시간 내에 거취를 좀 결정해 주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후에 어떤 정치적 다른 정치적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할 때 국민적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아까 들으면서 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뻔한 답변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죄가 어디 뭐 가는 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그 자세는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신은기 변호사,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좀 수가 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못 끊죠. 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워낙 그 말하는 거 내지는 관심 받는 거, 본인의 기사가 말이 기사화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전형적인 셀럽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한국 정치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그래도 뭐 일을 잘한다, 뭐 예를 들면 유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보수 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 깨진 겁니다. 제가 아까 오연패 설명드렸고 또 인사실 검증에서 또 전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패배가 누적되면은 이제 선수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한동훈 장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도 더 이상 공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법무부를 위해서 거치의 결단을 해야만 한다. 저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상이 맞아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월드컵 이후로 처음으로 날샜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가 언제나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참 많았지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에서 한 올 한 올 꺼내서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김주정 의원, 아침에 결과가 늦게 나왔잖아요, 새벽에. 네. 참 잠 못 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좀 저녁까지 일정이 많았었는데 대학에 특강도 하나 있었고요.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속보가 언제 뜨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실은 결과를 보고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러고 다시 6시쯤 일어났는데도 피곤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이, 제가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는데도 오늘 내리는 비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요. 내일 이제 제가 또 원주 시댁에 가야 되거든요. 네. 가서 또 이제 추석 음식 장만 같이 우리 형님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추석은 정말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도, 보름달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 이런 시련을 겪고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떤, 그야말로 한동훈이 얘기하는 그 동력 말고요, 우리만의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제대로 좀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청문회 오늘인데요. 국방위원들이 아마 굉장히 힘내서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에너지가 넘쳐서 제대로 몰아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2부에서 하고요. 유현봉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날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린 건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김철근 실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그리고 일부에서 폄하하듯이 이번에 그 오랜 기간 단식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한 수였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야당 대표를,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뭘 몰 때 그래도 구멍은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탈탈 털고 몰아붙이고 여러 번 소환해서 국민 앞에 세우고 대선에서 같이 싸웠던 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을 구속영장을 그 시기에 맞춰서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구치소에서 특식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제일 힘든 게 간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인데 항상 이렇게 뭐 음식이 너무 짰어요,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모든 재소자들한테 똑같이 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서 소금을 뺄 수도 없는 거고 맞춰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단식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해서 하라는 거는 막말로 너 뒤져버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국민정서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저때 저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우리 선한 국민들 마음에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분노를 키우는 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 동안
이 정부 들어서 정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만 있었지 정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그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별을 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풀 건 풀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했었는데 정치와 수사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수사만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실질심사 그 기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럴 때 이재명 대표 불러서 식사도 좀 하시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위로도 좀 하고 말이에요. 이런 계기가 좀 하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그 가결 사태 있잖아요. 가결 사태로 친명과 비명, 개딸들이 뭐 그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 찾아서 전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은요,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내의 통합 정치를 좀 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이런 구조가 이재명 대표의 이 기각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한번 좀 변화되는, 그래도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의 신호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죠. 정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치가 아니고 전쟁인데요. 방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초청하면 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인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밥 먹자고 한다고 그 전에 여러 번 하자, 어떻게 정치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야당이 안 도와주면 정치가 뭘 못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되고 한 번도 안 만납니까? 이건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왕도 말입니다. 그 집권당 아니고 야당 있잖아요. 야당 대표 그런 사람들한테 왕의 밀기를 보내요. 그래서 서로 비밀 대화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나 통합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왕도 아니면서 그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장유미 변호사. 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이득,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게 됐냐면요, 박해자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도 양분돼 있었어요. 수사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거 정치적 수사 아니야? 너무 길게 끄는 거 아니야? 영장이 기각됐죠.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박해의 이미지, 누구한테 부담될까요? 박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검사. 이 수사에 윤석열 전 검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촉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정치적 책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치? 물론 필요하죠. 협치할 수 있는 구도 여당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회에 줄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인선입니까? 이걸 정말 아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흠결을 드러내서, 물론 뭐 합의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인선하겠지만 국민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의 몫이고요. 더 선명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뭐라도 잘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겠죠. 제1야당이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가 수출 하락폭이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15% 이상 떨어졌거든요. 전년도 대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성장률을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계속 인용 운운할 겁니까? 전직 대통령 모가지를 따겠다는 사람을 장관직에 앉힐 겁니까?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사람을 군의 얼굴로 순회로 앉힐 겁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책임지십시오. 본인이 내 공식대로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성공방정식을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언론이 진단하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사실 권력 아닙니까? 권력은 힘이잖아요. 근데 힘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힘만큼 안 써도 문제지만은 그 힘을 초과해서 남용해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이게 한국 정치의 좀 후진성 같기는 한데, 뭐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도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권한 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계속 국민들의 이제 심판만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 잡아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수사한 거, 그리고 상대들 다 그냥 근육 자랑하면서 정치적 생명 끊으려고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 정치라는 것이 죽이려고 들면요, 또 국민이 살려놔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길이 또 사는 길이 되는 이 역설을 좀 정치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고요. 전 이재명 대표가 이번 요 기각까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부결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는 영장을 무조건 내줄 거야 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계속 기피해 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법원에 대해서 정말 불신적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아까 이재명 대표 뒤에 인터뷰할 때 정청래 의원 서 있던데, 저분이 지금 거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결자 색출하라.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면서 본인이 정치적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인데, 전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경향,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이끌려가서 당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전체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그러니까 용산 전체주의와 지금 민주당의 민주 전체주의, 뭐 말은 안 맞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근거가 사라진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저는 극복해내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열은 필패다라는 그 과거에 친박, 비박 그 분열해가지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특검도 있죠. 우리가 또 그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도 있죠.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열은 필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이나 협치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살리는 정치가 아니고 그냥 때려잡는 정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변화는 그 조짐은 보이지 않고요. 자, 노조 때려잡고 시민사회단체 때려잡고 마음에 안 드는 비판 언론 때려잡고 야당 대표 야당 때려잡고 이런 정치의 모습만 보여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건 뭐였죠? 야당과도 협치하고 밤에 만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억제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않았나요? 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잘 함께 갈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대선 후보 아니었나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돌변해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만 가는 것인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저녁에라도 추석 다가오기 전에 오늘 저녁에라도 저는 대통령이 좀 병원에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녹색병원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 손 붙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낭만적인 정치를 제가 여전히 꿈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결국엔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정치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조차 안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자세를 보이려면 제일 과제는 야당과의
사람과의 협치가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말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강대강 대치를 지금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지금 그 치환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이 실제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념 전쟁하고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그런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그 정권 내부의 어떤 스캔들이라도 하나라도 불거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야당이 탄핵 얘기를 거침없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정 운영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와 그리고 강대강 대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지금 현재 전국 운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더 강대강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연말 연초 이런 상황이 갔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전국 전망이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루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 내일 하기로 하고요. 정말 궁금한 것 하나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대통령 하는데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난 내 계산으로도 안 나오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패널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분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인규 변호사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냥 이분은 시작과 끝이 그냥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다 검사답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내려는 상황이다. 아예 DNA 자체가 저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치 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부 검사할 때 늘 정치인들 잡아다 넣고 늘 돈 받아 먹고 뇌물이다 먹고 시원찮은 일 한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정치 무시라는 것은 되게 심각한 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엘리트 의식과 이 검사 생활 오랜 세월 하면서 단련된 것을 정치인으로 바뀌면 본인이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아예 규정을 내려버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해외 다니시면은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요. 피곤하거든요. 여행 많이 다니면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많이 다니면서 코피 났다라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그만 해외 여행으로 보이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그만 해외 여행 다니시고 정말 민생 문제에 천착하시고 정말 정치 복원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좀 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또 벅스 스탑스 히어 책상에만 놓을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 앞에 정말 국민을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대통령으로서 이제 인정 못 받습니다. 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될 시점이고 여기서 결단 안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심리적으로 이제는 대통령의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검사 DNA 참 끊을 수 없는 그걸로 이유를 봐주셨고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이런 캐릭터가 정치인이 됐을 때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생 결핍 없이 살아온 사람의 그 뚜렷한 한계,
그렇습니다. 뭐 구수했다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 사법고시 보는 친구들 돈 없어서 3, 4년 이상 못해요. 집에서 지원이 안 되면요. 뭐 구수하면서 대단히 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니죠. 늦게 사법고시 됐다고 해도 30대 초반에 제가 언제 됐나 봤더니 31살쯤에 됐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영감 소리 평생 듣는 겁니다. 남한테 대우나 받으면서요. 남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구조의 형태가 있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 번 해보지 않고 지자체에 몸 한 번 담지 않고 대통령으로 직진했습니다. 본인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서요. 본인이 이 선택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국민의힘도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폄훼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라잖아요. 뜯어고치려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맞거든요.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서 오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과 아주 왜곡된 오만함,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도 없을 겁니다. 저는 고치기에는 앞으로 남은 자녀인계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해요.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명민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멍청한 사람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총선에 있어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코아 지지층 한번 가져가자. 이념, 뒤늦게 우경화됐다. 신자유주의에 물들었다 하는데 왜냐하면 대선 기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었으니까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정치 혐오를 가져오고 정치 분열을 초래하면서 아주 쪼그라든 유권자들 외면할 겁니다. 정치. 그 부분이 정말 총선 전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보수 괴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서 초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기초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김철근 실장 얘기 듣고 김유정 의원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걸 인지를 하면 다행인데요. 그것도 몰라. 정치를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착각. 예. 그리고 8개월 정치 선언 8개월 만에 최고의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잘한다. 선거도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평생 살아온 것은 검사잖아요. 검사 중에서도 그 유명한 특수부 검사입니다. 특수통. 특수부 검사가 일반 검사들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검사 동일체도 세죠. 상명하복. 딱 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차질화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더군다나 이제 정치도 잘 모르는 걸 또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선거도 사실은 한 번 딱 해본 건데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 그것도 대통령 선거 이겼으니까 얼마만큼 본인이 거의 본인이 선거에 관한 한 신이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로 치르면 되고 내가 나가면 170석 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 국정운영을 하는데도 대부분 친서관계에 의해서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장차관, 심지어는 대법원장에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시켜서 인사검증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것은 시간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유일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 번은 선거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 예를 들면 총선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지는 선거 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하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정치인은 몇 번 떨어져 봐야 사람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변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렸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일단 됐다는 것. 정치권에서 발 들여놓자마자 일생에 딱 한 번 치른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고 거기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저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어찌해서 구수만에 검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어서 때려잡는 수사만 해봤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애민정신도 부족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여된 결핍의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측근들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소위 시쳇말로 맞짱 뜨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호 여사님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거든요. 남편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대로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충고도 해주시고 함께 동지이자 시련을 헤쳐나가는 그런 그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측근들도 쓴소리하는 사람 없고 맞습니다 박수 치는 소위 벌거벗은 임금님 되고 있는 형국이고 부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죠.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모든 상황들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검사물은 뭐 8년 돼야 빠진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미 얘기한 바 있으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그 물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자각하는 타임이 와야 될 텐데 소위 현타가 와야 될 텐데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어제 같은 날 국그릇 날 행사에서 비 맞으면서 엄지척하면서 이런 모습 국민에게 보이면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절망감만 느끼죠. 본인이 깨닫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두 번 오지 않으리란 법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헌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헌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가능하다면 전 국민들이 헌법책 한 권 얇거든요. 그거 사서 그냥 용산에 좀 보내는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좀 읽어보시라고. 또 추석 연휴에 시간도 많으니까 헌법 조문 짧거든요. 그거 좀 읽어보시기를 진심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 보면서 참 또 뜨악한 국민들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좀 뭔가 지금 2023년에 저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별로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 의미도 한번 오늘 2부에서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럴까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깔때기를 통해서 모아본 결론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고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정말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바꾸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첫 방송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두 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펼치는 디톡스. 디베이트 앤 토크 해서 디톡스인데요. 디톡스라고 아시죠? 뭐 이렇게 좀 해독하는 거. 여러분들 정치 해독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노정면 앵커가 진행하는 디톡스.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생방송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원장이 펼치는 토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우리 스픽스에서 처음으로 또 예능 프로그램 준비했어요. 제목이 오 낭만 도생. 이건 오늘 밤 9시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오윤혜 씨가 진행하는 낭만 도생. 어떤 내용이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오늘 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장자매, 철인 형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